아들 동호가 처음 대출 이야기를 꺼냈을 때를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엄마, 나 이번에 새로 투자할 곳이 있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혹시 엄마 살고 있는 아파트 그거 담보로 대출 좀 받아주면 안 돼? 나는 망설였지만 엄마니까 당연히 아들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믿고 싶었던 제 마음이 잘못이었을까요? 지금 저는 그날의 그 결정을 너무나 후회합니다. 다시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되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자식을 믿고 대출받아서 돈을 빌려줬다가 후회만 남은 70대 신명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자신의 재산은 자식도 믿지 않고 자기가 지켜야 하는지 이유를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깊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3세 김명자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외아들 동호를 혼자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혼자 몸으로 아들을 키우는 게 어려웠지만 열심히 일해서 작은 아파트 하나를 겨우 마련해 생활해왔죠. 아들도 이런 엄마가 고생하는 걸 알고 열심히 공부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도 척척 들어가고 대기업에 취직도 하고 정말 저희 자랑이었습니다. 아들도 결혼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고 이제 제가 할 일은 다 했구나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믿고 의지했던 아들이 2년 전 저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엄마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있지? 그거 얼마나 하지? 요즘 시세 말이야. 응? 동호야, 여기 아파트 앞에 지하철역이 생길 것 같다고. 소문이 있더라고. 안 그래도 많이 올랐어. 엄마, 정말 잘 됐다. 우리 엄마 고생하시더니 복이 왔네. 그래, 엄마 생각해주는 건 역시 우리 동호밖에 없네. 그런데 엄마, 있잖아. 나 딱 몇 달만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그날이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밤 그날 꿈을 꿉니다. 동호는 확실한 투자처가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좋은 기회를 날려버릴 것 같다며 저에게 몇 달만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왔습니다. 몇 달만 투자금을 빌려주면 2배로 돈이 들어올 수 있다며 저의 노후는 아들인 자기가 책임진다고 이야기했죠. 결국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 들고 손에 쥔 건 신분증 한 장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특유의 차가운 공기가 훅 하고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제각각 창구 앞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지만 제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에 땀이 나서 가방을 여는데도 자꾸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제 앞 번호가 불릴 때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나가면 안 될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웃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자기만 믿으라고 이번엔 진짜 성공이라고 하던 그 표정이요. 제 번호가 불리고 자리로 가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웃으며 설명을 해주었지만 말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려서 제대로 눌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류 한 장 한 장이 넘겨질 때마다 마치 제 손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제 마지막 안식처를 서류 몇 장으로 내어주는 그 순간이 그렇게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저 내하고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죠. 은행을 나오자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햇살 하나 없는 오후, 차가운 바람이 옷깃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걸까? 그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다시 애써 외면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제가 벗고 나갔던 슬리퍼가 그대로 놓여 있었는데 그날따라 낯설게 보였습니다. 익숙했던 냄새도 거실에 놓인 사진도 모두 어딘가 먼 곳에 물건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방에 물을 올리며 의자에 앉았는데 허공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그제야 마음이 덜컥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모든 걸 내어주고 텅 빈 몸뚱이 하나만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거실 구석에 놓인 아들의 유년 시절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그때의 순한 얼굴이 말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잘한 걸까?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그래도 저는 여전히 믿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결정이 옳았다고. 앞으로 잘 풀릴 거라고. 아들이 꼭 갚겠다고 했으니까요. 그 약속 하나에 저는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제 인생은 바뀔 거라고. 정말로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참 좋았습니다. 아들도 자주 연락했고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이번엔 진짜 기회예요. 자신감 있는 그 목소리에 저는 덩달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앞으로 우리 둘 다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통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안부를 묻던 아들이 이제는 이틀, 사흘에 한 번, 심지어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기도 했습니다. 용기 내서 먼저 전화를 걸면 목소리는 여전했지만 그 말투가 예전 같지가 않았습니다. 엄마,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툭툭 끊는 말이 어쩐지 차갑게 들렸습니다. 며느리한테 물어볼까 싶었지만 괜히 또 민망하게 만들까 싶어 그 말도 꼭 삼켰습니다. 그 사이 우편함엔 고지서가 하나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보내온 대출 이자 안내서. 금액은 생각보다 컸고 지금껏 평생 대출이란 걸 몰랐던 저로선 그 숫자 하나하나가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이 돈 정말로 갚을 수 있을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고지서를 서랍 안에 조용히 밀어넣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아이들 사진도 보내주고 어머니,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놀러 오세요. 그 말 한마디에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애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저는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었죠. 그날 동네 친구들과 통화하면서 누구는 자식에게 보증 잘못 써서 집을 날렸고 누구는 사업자금 대줬다가 쫄딱 망했다고 했습니다. 다들 한마디씩 했습니다. 자식도 믿을 게 못 돼. 그 말이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집 근처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던 날. 처방전을 들고 약국 앞에서 지갑을 열다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카드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순간 계산이 안 되더군요. 그 짧은 순간이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간호사가 부드럽게 괜찮으세요? 하고 묻는데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괜히 기침을 한 번 하고는 서둘러 계산을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장보러 슈퍼에 들렀습니다. 계란 한 판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고등어를 손에 잡았다가 살짝 비싼 가격을 보고는 망설였습니다. 장바구니는 점점 가벼워졌고 제 마음은 그 반대로 무거워졌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즘 얼굴에 기운이 없어 보여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그게 다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 속을 몰라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아들이 조금 바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점점 더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그게 불안인지 실망인지 아니면 내가 만든 착각이었는지 이젠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 분명한 건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전하고 무거운 거였다는 걸 그제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하늘은 맑고 햇살도 따뜻해서 오랜만에 밖에 나가볼까 싶었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바닥에 놓인 편지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회차 이자 연체 안내.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편지를 뜯기도 전에 심장이 먼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이젠 익숙해질 법도 한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도저히 못 견디겠더군요. 통장 잔고는 바닥을 찍었고 예비로 마련해 놓았던 적금도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오늘은 그냥 버티자.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번호로. 통화 연결 중입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남겼습니다. 동호야, 엄마야. 통화 좀 하자. 그 문자에 읽음 표시가 뜬 걸 보고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버렸습니다. 읽었는데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끊어졌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상냥한 목소리였지만 말투 사이사이 눈치 보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동호 씨가 요즘 많이 바빠요.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집에 와도 말이 없어요. 그 말 속엔 분명 무언가 감추고 있는 기운이 있었습니다. 말이 없다고 아들 전화를 수십 번 했다는 건 그 아이가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러면 그 침묵은 결국 의도된 외면이었다는 걸 그제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밥을 먹으려다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목이 막혀서 더는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TV에서는 웃긴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지만 제 웃음은 전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소리만 시끄러운 그 화면이 괜히 더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식탁 옆 의자에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 무릎에 앉아 방긋 웃던 그 아이. 그 순했던 얼굴을 떠올리니 지금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와달라. 고 말하던 목소리. 엄마 인생 내가 책임진다. 던 약속. 그 모든 말이 거짓말이었나 싶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동호야,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엄마는 지금도 내가 연락만 해줬으면 좋겠다. 한마디만이라도.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니? 편지는 결국 찢어졌습니다. 찢어버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 후로는 전화를 아예 꺼두고 살았습니다. 기다리는 일조차 고문이란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랑했던 사람에게 외면당하는 그 순간. 그건 배신이 아니라 존재를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누군가를 너무 믿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사랑이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다면 그건 결국 가장 깊은 상처가 된다는 걸요. 겨울이 되면서 난방비가 무서워졌습니다. 집안에서도 내복을 2겹씩 껴입고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한 채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냉장고 속 음식은 점점 단출해졌고 이젠 우유를 사는 것도 망설여집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 생각 없이 샀을 물건들이 지금은 손에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게 됩니다. 이자 연체가 누적되었다는 은행의 전화를 받은 날.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연체가 계속되면 담보 처리가 진행됩니다. 그 한마디가 제 귀에 박혔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손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실 구석에 멍하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좋았지만 제 마음은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 집마저 잃게 되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생각만 해도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너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니까요. 누군가에게 하소연할 수도,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이 나이에 결국은 스스로 견뎌야 한다는 사실만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창틀을 닦고 예전에 입던 외출복들을 꺼내 손질도 해봤습니다. 바깥으로 나갈 일은 없지만 적어도 스스로를 너무 방치하지 말자. 그 마음 하나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제 얼굴을 보고 어머니 요즘 좀 안 좋아 보이세요 하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 말에 괜히 울컥했지만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는 거죠. 그 말이 제 스스로에게도 위로가 되더군요. 오랜만에 성당에도 갔습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무언가를 간절히 바란다기보단 그저 벤치에 앉아 바람을 느끼고 혼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되새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들이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가 부스스하고 눈가는 처졌지만 그래도 괜찮아, 아직 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라 참 오래 버틴 제 자신이 가여우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지금도 대출은 남아있고 돈 걱정은 여전합니다. 아들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묻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 내가 내 삶을 다 내주어도 괜찮았던 걸까?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기대야 한다는 것. 그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중입니다. 지금껏 자식에게 전부를 내어주며 그게 부모의 도리인 줄 알았지만 그 끝에는 텅 빈 마음과 통장만 남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만하면 됐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어야 한다고 늦게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사랑 위에 제 삶을 모두 올려둘 순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저를 조금씩 돌보며 살아가 보려 합니다.
아주 천천히라도 제가 저의 등을 토닥여주며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는 동안 제 마음도 조금씩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이 집에 살고 있고 대출은 조금씩 갚아가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걱정은 여전히 제 어깨 위에 놓여 있습니다. 가끔은 그날이 떠오릅니다. 은행에 가서 도장을 찍던 순간,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던 그날의 냄새, 슬리퍼를 벗으며 느꼈던 알 수 없는 허전함. 그 장면들은 꿈처럼 흐릿하지만 감정만은 여전히 선명합니다. 그때 제가 잃은 건 단순히 돈만은 아니었습니다. 믿음, 존엄, 자신감 같은 말들이 조용히 저를 떠나갔습니다. 내가 전부를 바쳤던 사람, 세상 누구보다 믿었던 내 자식에게 저는 외면당했고 그 침묵은 아직도 제 마음을 조용히 흔듭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며 살고 있을까요? 이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쯤 연락을 해오진 않을까? 늦게라도 미안하다고 하진 않을까? 하지만 그 기대는 이제 제 마음속에서 조금씩 작아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아이를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이제는 더 이상 그 아이에게 기대지 않기로 한 겁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등을 돌린다는 건 그 사람을 미워서가 아니라 더 이상 나를 상처 입히지 않기 위해서라는 걸 이 나이에 처음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걸 잃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요한 오후,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이 시간이 예전엔 그냥 스쳐 지나갔던 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고요함 속에서 저 자신을 마주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성당 모임에도 나가고 가끔은 시장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눈을 맞추며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이었는지를 이제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과도 조금 가까워졌습니다. 예전에는 거울을 보며 늘 자책했지만 요즘은 가끔 그래, 이 정도면 잘 살았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여줍니다. 이야기를 꺼내기로 한 것도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게 부끄럽기도 했고 혹시나 누가 손가락질하진 않을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는 걸. 그리고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도요.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저처럼 자식을 믿고 모든 걸 내어주셨다가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되 자신을 잃지 마시라고요. 자식은 삶의 전부가 아니며 부모도 결국 하나의 인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는 어떤 선택도 더 이상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남은 시간만큼은 제 자신을 위해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게 제가 이번 일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연락이 오지 않는 날들이 당연해진 지 오래고 그 공백 속에서 저는 아주 조금씩 저를 회복해왔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일도 이젠 없습니다. 혹시 동호일까 하는 생각도 이젠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전화기를 손에서 떼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화면을 켰다 껐다 하며 문자함을 뒤적이고 발신 목록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죠.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 순간 저 자신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그 아이를 놓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결국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와 다시 만날 일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연락이 오면 어떡하냐고요? 아마 전화를 받지 않겠죠. 이건 분노가 아니라 그저 생존을 위한 선택입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한 나의 권리이자 존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몫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꺼내기로 마음먹는 데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식에게 배신당했다는 말을 세상에 한다는 게 참 수치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수치가 아니라 이 시대의 많은 어머니들이 말하지 못하고 삼켜온 이야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저처럼 자식을 믿고 모든 걸 내어주셨다가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되 다 주지 마십시오. 자식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도 결국 하나의 인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살아보니 그렇더군요. 노후란 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만 하다 보면 결국 내 안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 그걸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잘 버텼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자.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당신께도 같은 말을 건네고 싶습니다. 당신도 오늘 정말 잘 살아내셨습니다. 이런 인생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눈물 한 방울 대신 당신의 삶을 더 단단하게 지켜줄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전하고 싶습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그 따뜻한 관심이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큰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도 당신의 인생을 온전히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